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질서있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투자로 가진 돈을 몽땅 잃었어요. 얼굴에 생긴 상처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학대받는 손녀딸을 키우고 싶어요. 가상화폐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원합니다. 까지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이 많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무력 행사를 하면서 범인을 제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오히려 피해자가 범죄를 막으려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당방위의 범위와 관련해서 최근에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당방위 사실 참 인정이 되기 어려운데 좀 인정되는 판결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좀 소개할 만한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의 이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20대 남성 A 씨, 이 사람이 이제 정당방위가 부정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인데요. 피고인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고인이 2021년에 경남 양산에 있는 한 PC방 앞 도로에서 65세 남성 피해자로부터 세막대기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폭행을 당해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들고 있는 세막대기와 피해자를 같이 힘껏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20대 남성 피고인은 정당방위였다. 내가 세막대기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상대방을 밀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안인데요. 1심 판결에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모두 배척되어서 벌금 20만 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과잉방위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쇠파이프가 나오고 상대편은 그냥 밀치기만 했단 말이에요. 어떤 밀치는 이 상황인데 사건을 토대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왜 A 씨의 어떤 행위를, 피고인의 행위를 왜 유죄로 봤을까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이제 위법적 조각사유의 하나인 정당 방위를 좀 엄격하게 보는 그 기존 실무의 일반적이죠. 경향을 좀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를 참작을 하냐면 다투게 된 경위, 그리고 피해자랑 가해자 간의 어떤 관계, 어떤 신장, 체격 차이 또는 나이 차이, 뭐 어떤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고요. 또 세막대기를 뺏고 난 이후에 피고인의 행동이 어땠는지 이런 걸 다 참작을 했을 때 1심 법원의 결론은 무엇이었냐? 이거는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공격 의사가 있었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방위, 정당 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행위라는 것이 쇠파이프를 막 들고 때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막아야 하는 행위로 좀 보고 있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 충분히 20대면 뭐 저희 지금 보시면 50대, 60대를 65세 남성이니까 조금 뭔가 대응할 수 있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언제든 막으려면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 결과가 좀 뒤집힐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항소심 판례를 좀 꼼꼼히 살펴보니까 1심에서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즉 위법성 조각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과연 피고인이 일부러 넘어뜨린 것이냐라는 것부터 판단을 했었습니다. 요때 이제 CCTV 영상을 보면 그 피고인이 이제 계단 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이제 계단 밑에 있었는데 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에 있는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내려오면서 전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를 밀었다기보다는 이렇게 계단 위아래에 있으면서 움직임의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설령 그 피고인이 이제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갔다. 그리고 피고인을 향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가기 전에 이미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위가 인정이 됐고요. 또 그 중에는 일행 중에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뿐만 아니라 이 여성을 포함한 일행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방어 행위를 넘어서 좀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방어 행위 이후에 피고인의 행동이 어땠는지도 또 2심 법원에서는 함께 넘어진 다음에 피해자가 계속하여서 넘어진 이후에도 쇠파이프를 들고 공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공격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빼앗는 행위 외에 뭐 계속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없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도 이게 뭐 무죄의 취지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들리는데 그게 맞죠? 지금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건. 두 번째는 정당방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옆에 있는 여성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정당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바라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당방위 기준은 법조인은 저도 참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뭐 저희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뭔가 볼 수 있는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판례에서도 약간 자기적인 행위 내가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약간 또 주관적 요소를 좀 보는 것도 같은데 판단 기준이 뭘까요? 판단 기준은 참 이제 뭐 구체적 사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맞죠.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정당방위의 요건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부당한 침해가 현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행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방어행위는 방어행위에 필요한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데요. 이걸 판단하는 요소로는 그럼 침해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을 우선 살펴봅니다.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가 뭐 단순한 내가 그냥 어떻게 뭐 몇 대 맞은 정도의 신체적인 가해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생명이 위협될 정도의 어떤 중대한 법익의 침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가해서 상대방이 침해되는 법익이 무엇인지 내가 뭐 주먹으로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데 내가 상대방이 어떤 급소를 공격해서 생명을 침해하는 거는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안처럼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랑 가해자 사이에 관계가 어땠는지 뭐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어떤 강하게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라거나 어떤 뭐 야간이었다거나 뭐 주변에 사람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방어 행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걸 넘어서 더 뭐 공격적인 행위를 했었는지를 이제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판례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좀 들립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때 묻지마와 범죄가 좀 기승을 부리면서 호신용품을 구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만한 어떤 호신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뭐 우선 호신용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호신용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네네. 우선 호신용품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휴대하고 뭐 여성들도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프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프레이 분사함으로써 상대방이 뭐 잠시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후추 스프레이 같은 걸 사용해서 잠시 뭐 정신을 혼란하게 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호신용품인데요. 이런 정도의 일시적인 신체적 장애를 초래할 정도 그리고 상해를 남기지 않을 정도의 호신용품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의도가 잠시 어떤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상대방한테 어떤 위해를 제압을 하기 위한 목적,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호신용품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피하기만 할 수 있을지 또 도망만 갈 수 있을지 그러면 뭐 살인이 막 이렇게 저질러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의구심은 좀 듭니다만 그런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참 정당방위가 또 남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지금 뭐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공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폭행죄나 이런 부분을 처벌 받아야 된다라는 의사 같은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좀 호신용품, 과잉방위에 해당될 수 있는 호신용품 뭐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이를 넘어서 삼단봉 이런 거는 경찰들도 어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단순히 뭐 이거는 쇠파이프 같은 좀 강한 위력을 가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급소 부위를 이런 걸로 가격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당방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막 지금 폭행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변호사님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관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야? 라고 뭐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좀 그걸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인 것 같고 그런 오늘 소개해드린 판결 외에도 그런 사건들이 조금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인데 그 편의점 점주가 그 앞에서 이제 테이블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그 노인들이 있었는데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자 허벅지를 칼로 찌르면서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점주가 결국 그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발로 차고 흉기를 뺏는 그런 CCTV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그냥 기존의 수사 관행처럼 정당방위를 부정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검찰에서는 이거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당방위 인정해서 다행히 이제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인데요. 이런 것처럼 좀 정당방위를 인정한 범위가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로 허벅지 찌르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려야 되는 부분들이 정당방위로 안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약간 좀 그런 추세가 좀 보였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법조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섣부른 대응보다는 범죄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하시고 경찰 혹은 수사기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네. 나스닥 항생을 나스닥 항생이요? 해가지고 돈을 좀 수익을 내준다 해가지고 네. 돈을 좀 수익을 좀 많이 내더라고. 돈을 좀 많이 좀 넣었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다 탕진해버리고 네. 돈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네. 나는 디딩돌이라고 네. 뿌리 깊은 나무라고 거기 대표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 밑에 사람이 해가지고 다 탕진했다고 하는 거라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더 있으면 더 넣으면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줬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네. 처음에 5천만 원 넣고요. 네. 1,000만 원 더 넣었더만 자기가 한다고 그러더만 자기가 하는 것도 또 손실봤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하고 카톡 나눈 거하고 다 있거든요. 아, 네. 지금 전화번호는 살아 있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변제해 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변제는 현금으로 변제는 어렵고 네. 다시 돈을 더 충당을 하면은 아, 돈을 더 넣어라. 네. 예, 그 돈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더 넣으라 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그 돈 들어가는 것도 6천만이 들어가는 것도 내 네. 집에 있는 건 진짜로 그 생활비만 나눠고 다 하고 친구에서 네네. 친구 집에 계단 잡혀가지고 3천만 원 하고 아, 네. 해서 6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좀 변제 좀 받을 수 없겠습니까? 변제받고 제가 좀 전형적인 좀 사기건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요약을 좀 해보자면 다른 어떤 타인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렇죠? 실제로 어떤 본인이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거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예, 내가 네네. 연식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다른 분한테 맡기셨다는 거죠? 예예 네, 좀 해주라고 했더만 지금 이게 뭐 책임지고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항생하고 나스닥 구분이 좀 또 안 되고 홍콩 항생 지수하고 미국 나스닥 지수 두 가지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어쨌든 본인 직접 투자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옆에서 우리 김희성 변호사님 듣고 계셨거든요. 김희성 변호사님께서 해결책 좀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니까 이제 뭐 제가 하는 사건도 뭐 유사한 사건이 있고 뭐 워낙 많습니다. 요즘에 이런 사건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사실관계를 분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직접 투자를 하신 거는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입금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대신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계좌는 어느 계좌로 넣으셨나요? 개인 계좌로 넣으셨나요? 아니면 뭐 회사 계좌로 넣으셨나요? 회사 계좌입니다. 개인 계좌 아니고. 아, 회사 계좌예요? 그 회사는 저는 개인 계좌인데 예, 예, 그 수취인이요. 돈 받은 예, 사람. 그쪽에는 그 네. 회사 계좌죠. 그 어느 회사 계좌인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네. 처음에 5천만 원 든 거하고 나중에 1,000만 원 들어간 거하고 네. 계좌번호가 또 달라요. 아, 다 달라요? 예. 근데 그게 진짜 회사 계좌인지는 확인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제가 확인이 좀 어렵죠. 아, 어려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모르던 분이셨나요? 어떤 관계셨죠? 그 투자를 권유했던 사람이요. 처음에 예. 90만 원 가지고 예. 이 사람한테 한번 투자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소액 가지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9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가 좀 손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또 이런 거를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거든요. 예. 좀 해줄 수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은 수익이 났다는데 나는 수익이 안 나고 그 휴대폰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수익 나는데 나는 2, 3만 원도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휴대폰이 늦고 내가 손이 느려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좀 해주겠느냐 그랬더만 해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맡겼던 거죠. 여기서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투자 활동을 해서 수익이 나고 이런 거를 보신 적은 있나요? 수익이 나고 한 것도 있기는 있어요. 1대1로 같이 해가지고는. 근데 예. 혹시 그러니까 입금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쉽게 얘기하면 대신 굴려준 거잖아요. 빌려준 게 아니고 투자를 굴려준 거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대신 한 거죠. 주식을 사거나 뭐 이런 거요. 그 사람이 수익 내주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다 돈을 다 없어졌으니 예. 조금이라도 변제 좀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카톡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전화는 아예 안 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나고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전화번호는 살아 있는데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 카톡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평생 버는 돈이고 친구 돈이고 하니까 다음은 반 정도라도 좀 변제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변제는 회사 차원에서 어렵고 돈을 더 넣으면은 전년에서 수익 내주겠다 그런 말만 계속해요. 예, 선생님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은요. 예. 그 사람이 실제 투자 활동을 했으나 손해가 난 건지 아니면 투자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지를 먼저 구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래 내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래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간에 확인하신 적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수익이 이 정도 나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예,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걸 한 번도 배준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어요? 예, 배준 것도 없고 거래 내역서도 내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거래 내역도 아무리 없어요? 봐도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네. 거래 내역도 뜨지도 않아요. 거래 내역 자체도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네요. 예,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아예 돈만 받고 뭐 투자 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 그 사람들이 주고받은 문자 이런 건 다 보관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제가 집에 네. 집사람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은 예. 제가 지금 집에서 병간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한테 그런 거 보여주면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서 거기다 혹시- 지워버리면 다시 복원을 하면은 다 나올 수는 있잖아요. 돈을 예. 좀 들여서라도. 그러니까 혹시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문자 중에 예. 이런 돈을 투자를 하면 내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원금 보증에 이런 내용이 그런 있나요? 내용은 없고요. 예. 수익을 내주겠다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금 보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거는 원금을 보장된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원금도 돌려줄 것이고 수익도 내주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거 있는데 예. 제가 다 삭제를 해놓은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 원금 이야기는 안 들어가 있고 예. 수익을 내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이제 해결책을 좀 제안을 해드리면요. 제시를 해드리면 우선 이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예, 어떻게요? 형사고소요. 형사고소장을 제출을 하세요. 경찰서에. 경찰서에. 예. 왜냐하면 이거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증거 수집이 너무 까다로우실 것 같고 예, 형사고소를 하시는데 형사고소장을 작성을 하실 때는 좀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고령이신 것 같은데 예, 좀 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원금 보장 플러스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에 대한 증거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돈을 입금했다라는 증거, 그리고 그런 증거를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 투자를 했는지 주식 거래를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런 거 해서 이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은 가서 나의 피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를 좀 진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예, 형사 고소를 한 것밖에 없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는 없고요. 전에 한번 사이버 수사대에 가가지고 네. 접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수사도 안 되고 뭐 그냥 뭐 찾지도 못하고 종결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한번 왔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혼자서 이제 민사소송은 완전히 다 스스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아, 예, 방법입니다. 거주지 예. 경찰서에 가야 됩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거주지 아닌 거는 안 되죠. 네, 거주지에다가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사 고소를 그만해야 되겠네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담자님. 예, 예. 혹시 궁금하신 점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아이고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돈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지금 뭐 전형 48년생이니까 네네. 지금 76이거든요. 네.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돈도 어디 마련할 때도 없고 이거라도 네네. 좀 찾아가 변제를 받으면은 그동안에 좀 아이고 이게 사실은 지금 뭔가 사기에 피해를 당했다, 속았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방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은 형사 고소를 하시는데 예, 형사 고소를 하신다고 하셔서 뭐 돈이 꼭 찾아진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님 아까 얘기하셨던 예, 예. 그분을 직접 만나셨나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해봤고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거 뭐 보이스피싱으로도 네.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런 거에 일종으로 일 볼 수도 수가 있다. 있는데 요즘에 이제 텔레그램 방을 네네.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예, 이제 예. 예,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런 사기 피싱의 하나죠. 네, 보이스 네. 피싱 같은 피싱 범죄의 하나인데 텔레그램 방은 사실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국내 뭐 카카오톡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메신저 업체이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하기도 어렵고 좀 상당히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선 뭐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고소장을 작성을 하실 때 그 피의자를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피고소인을. 예, 예, 그때 그 전화번호 반드시 꼭 기재를 하시고, 예, 예. 예, 이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 이 통신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선 그 사람을 특정을 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 내가 어느 계좌로 입금했는지는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는 예. 은행 가서 그거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야 경찰이 그 계좌 명의인도 수사를 하고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꼭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상담자님. 김희성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형사 고소하시고 경찰서에 예. 꼭 가셔가지고 그다음에 고소장 작성하실 때 혼자서 작성하시기 좀 어려우시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도움 쪽 받으셔가지고 고소장 접수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 꼭 잘 적으셔서 예. 통신수사 해달라라는 얘기까지 좀 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혹시 네네. 그 형사 고소를 하려면 네. 변호사 선생님 찾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시면 그냥 단순히 가서 피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경찰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좀 조력을 좀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어쨌든 우선 진행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예. 네, 예, 오늘 예, 상담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예, 말씀하시죠. 혹시 그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네. 그 법무사 선생님하고는 안 될까요? 변호사님 답변 한번 주시죠. 법무사. 네. 네. 근데 이제 법무사분들이 이제 고소장 뭐 작성하시고 예. 이런 건 해주실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뭐 법원 그 수사를 받고 피해자로서 진술하러 가실 때 동석은 안 돼요. 아. 예, 변호사들은 거기에 이제 같이 동석을 해서 뭐 어떤 대리인으로서 뭐 조력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좀 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 비용이 예. 좀 부담되시면 뭐 법무사 비용이 더 저렴하긴 하지만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비용이 좀 알겠습니다. 부담되시면 뭐 법률 예. 구조 그 국가에서 하시는 법률 구조 받을 수 있는 구조 제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법무사님들은 우리 뭐 예전에도 아시다시피 대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 대서라고 하잖아요. 법무사 예전에 과거에요. 대신해서 서류를 예, 작성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아마 우리 상담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그대로 적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법률적인 예, 판단을 예. 좀 해서 고소를 할 때 고소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진짜? 지키려면 제가요. 네네. 진짜 생활비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데 네, 어떻게 네네. 변호사 선임하는데 예예예.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우선은 한번 조력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쪽으로 좀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게 사기 사건, 뭐 유사수신 행위 사건, 또 네. 지금 같은 경우엔 또 수사를 했을 때도 수사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좀 네. 피싱 사건처럼 네. 보이는데 네.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런 네. 분들 피해자 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좀 잊지 말고 초동해서 이게 네. 지금 조금 들어갔다 90만 원 들어갔다 네. 지금 거의 6천만 원까지 불어난 네, 상황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이런 사건들 당하지 않으려면 또 당하는 와중에서 뭔가 좀 내가 네. 그걸 멈출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노하우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투자는 문자 메시지, 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 오는 걸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하지 마시라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차 실수를 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내가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꾸 돈을 요구하는데 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방금 사례처럼 몇십만 원의 손해, 몇백만 원의 손해 그칠 게 몇천만 원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네. 중간에 그만두셔야 되고 네. 중간에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멈추기가 너무 좀 어려운 사안이죠. 왜냐하면 본전 성격이 또 나는 부분도 예. 있고 원금 회복에 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좀 잘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네, 전화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저는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최근 제가 가고 싶었던 인터넷 신문사에 서류 합격 통보를 받고 기쁜 마음에 최종 면접 전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는데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행인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져서 그 과정에서 얼굴을 수차례 가격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얼굴에 큰 상처가 생겼고 이후 경찰이 와서 저와 가해자를 조사한 뒤 오늘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며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얼굴이 누가 봐도 얻어맞은 것처럼 부어오르고 긁혀서 면접관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게 되었고 결국 저는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면접관의 지인에게 탈락 이유를 묻자 얼굴에 상처가 한몫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제 얼굴에 상처를 입힌 것도 화가 나지만 면접까지 탈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가해자를 최대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길에서 사소한 일로 좀 몸싸움까지 번지게 되면서 상담자님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긴 상황이고 면접도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방적으로 좀 막기만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을 당연히 되겠죠? 예, 뭐 폭행죄 당연히 성립하고 상해까지 발생했으면 폭행치상 내지 뭐 고의범이면 상해죄까지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좀 영화에서는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오게 되면 유치장에 좀 갇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보통 이렇게 귀가 조치 시키나요? 네, 보통 이제 귀가 조치를 하는데 귀가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뭐 너무 만취를 해서 뭐 지금 보냈다가는 또 뭐 길에서 그렇죠. 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술 깰 때까지 예, 유치장에 가다 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안이 심각해 갖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체포를 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유치장에 수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지금 다치신 것도 좀 서러운데 면접에서 탈락한 게 정말 지금 분이 사그러들지 않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실형 선고가 최대치의 처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할까요? 네, 뭐 이런 폭행 정도로는 실형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뭐 진짜 여러 명이 폭행을 했다거나 뭐 야간에 위험한 물건 흉기를 휴대하고 했다거나 이렇게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런 단순 폭행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얼굴이 막 뭔가 지금 크게 상처가 난 거게 어느 정도 상처가 났는지는 좀 모르겠으나 결국은 뭐 손해배상 쪽으로 가야 되는 형국인가요? 이게 조금 더 내가 분노스러운 부분은? 예, 그러니까 뭐 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실형처럼 좀 중한형은 나오기는 어렵고 피해를 보상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형사 절차에서 뭐 이 사람도 형을 가볍게 처벌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 합의를 하시면서 피해를 보상받으신 방법이 있고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사소송 제기한다고 하면 이게 좀 치료비, 위자료, 취직 준비를 위한 생활비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료비하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치료비랑 위자료까지는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까지 취직에 실패해서 뭐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생활비까지는 이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 또 인과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도 있고 뭐 예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아서
인정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술 사건 정말 많이 보는데 네. 만취하면은 사실 기억을 못하는 블랙아웃이 네.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폭행의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블랙아웃 됐다라는 그 어떤 해명을 많이 해요. 변명도 네. 많이 하는데 네. 그랬을 때 심신미약 인정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네. 기억 못하는 블랙아웃과 네. 심신미약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판례도 네. 이렇게 어떤 만취로 인해서 어떤 네. 기억 과정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 발현이 되어서 네. 기억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네.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블랙아웃이 아니더라도 만취로 인한 경우가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원인의 하나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네. 최근 추세를 보아하면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치 강경을 거의 인정하지 네. 네.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해자로부터 좀 만약에 합의를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다면 폭행죄의 경우에 합의금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가 네. 될까요? 통상적으로 1주 정도면 뭐 100만 원 내외, 뭐 2주면 한 300에서 400만 원, 네. 그리고 3주 이상은 뭐 500만 원, 네. 뭐 그 이상의 피해는 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네.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사안마다 좀 다르긴 예, 하겠죠. 다르긴 구체적 사안마다. 예. 마지막으로 상담자한테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갈 수밖에는 없는데요. 네. 또 뭐 이렇게 그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네. 형사 합의로 종결하시는 게 신속하고 또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해서 상담 올립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4년 전에 합의 이혼을 했고 올해로 7살이 된 손녀딸은 며느리가 키웠는데요. 그러던 중 제 아들은 2년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을 거뒀습니다. 6개월 전에 며느리가 재혼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손녀딸이 하루에 한 번씩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엄마와 새아빠가 손녀딸만 혼자 집에 두고 외출을 하거나 식사도 잘 챙겨주지 않는 등 아이를 방치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손녀딸은 현재 저와 살기를 원하고 있고 저도 손녀딸을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네. 지금 조부모가 어쨌든 며느리와 그 새 뭐 남편이 네. 지금 자녀를 방임하고 있는 이런 사건인데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될까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재산 분할보다 이렇게 양육권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우선 이런 경우는 그 결국은 이제 아들은 이제 아빠인 아들은 이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며느리 애 엄마가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담을 보아하니 애 엄마가 애를 제대로 양육하기를 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그 애 엄마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좀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네. 판결을 받은 다음에 네. 이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이 할머니가 지정이 되어서 네. 양육을 이 할머니가 하는 것이 네. 하는 방향으로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네. 이게 어린 딸을 홀로 방치한 며느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네. 1차적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뭐 방임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이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복지, 정상 발달에 저해를 초래하는 어떤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까지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뭐 이 사안으로 좀 불분명하나 딸을 홀로 방치한 거가 얼마나 빈번했는지, 어느 정도 방치를 했는지, 장기간 방치했는지에 따라 또 다르겠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건강 상태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뭐 이런 게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아이가 뭐 신체 발달이 현저하게 더디거나 네. 또 영양 실조인 상태거나 네네. 이런 정도라면 충분히 아동 학대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친할머니인 상담자께서 며느리로부터 친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네. 할머니는 친권자가 될 수는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친권을 가져올 수는 없으나 네. 친권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 네. 즉 이 할머니는 어떤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애를 내가 제대로 잘 키우겠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양육을 하고 싶다는 예, 뜻이죠. 그래서 양육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의 친권을 상실시켜 버리거나 네. 친권을 제한해서 네.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미성년자 후견인으로서 이 할머니가 지정됨으로써 양육권을 이 할머니가 행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상 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친권 상실되면 네. 어쨌든 조부모가 좀 키울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 후견인이 되자라는 내용이고 친권 변경 심판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친권 변경이라 하면 친권을 아예 상실시켜 버리거나 네. 친권을 일시 정지시켜 버리거나 또는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요거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상실시킬 수도 있고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이지만 자의 복리를 저해하거나 친권 행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친권의 일부를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친권 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 이렇게 바꾸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권 상실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며느리 친권 상실이 만약에 됐다고 네. 뭐 예를 든다면 친권 네. 상실 이후에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친할머니가 손녀딸을 키우기 위해서 미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방법 네. 좀 알려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는 친권자가 없거나 네. 친권 중에 일부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 법원이 누가 적당한지를 이제 지정해야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후견인을 나로 지정해 달라라는 이런 심판 청구를 제기하셔서 네. 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 적절한 이제 자료 이런 걸 제출을 하시면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유아인도 심판 청구를 했을 때요. 유아인도 네. 심판 청구라는 게 있죠. 친권 양육권 결정에도 아이를 좀 보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사소송법 64조에 이제 이행명령이라고 있는데요. 네네네. 가정법원이 그 아이의 인도 의무에 대해서 심판을 네네.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런 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행명령을 내려달라라고 네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동을 이렇게 약취유인 형사적으로도 좀 그렇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아이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연락을 두절하고 딴 데로 뭐 네네. 약취유인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이를 안 보내면 어떡합니까? 네, 계속적으로 안 보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좀 미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애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네네. 방법은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간접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 뭐 이행명령 신청 이런 게 간접적인 걸로 해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고 네. 그 정도가 만약에 심하다, 이게 뭐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형사 고소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김희성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김희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